그럼 제일 먼저 이제 지난주 자산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지난주가 시작을 할 때 말씀드렸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이슈들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 뭐 별게 없었어요. 일단 소비자 물가,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소매 판매 정도. 그러고 나면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나 연준 의장은 계속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한국은 이제 추석 연휴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 FOMC가 있으니까, 요게 이제 본 게임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지난주는 전초전에 불과하다. 뭐 그 정도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이제 월요일 날, 근데 이제 전초전이라기엔 뭐가 많더라고요. 일단은 13일 월요일에는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뉴스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일단 한국도 이제 내년 3분기부터는 소수점 거래가 허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굳이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100만 원 넘는 주식들 황제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뭐 액면 분할할 필요 없이 액면 분할의 효과를 누리게 되겠죠. 요즘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선 사실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한국이 좀 늦은 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최근 이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뜨겁게 맹렬하게 진행이 되고 있죠. 특히 카카오가 지금 주요 그 핵심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카카오가 이제 그 몇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몇몇 서비스를 중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쪽에서는 중금리 대출을 늘리겠다. 그래서 카카오페이가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던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카뱅 쪽에서는 중금리 대출 쪽을 이제 늘리기로 했죠. 요거 보시면 지금 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뭐 첫 달은 이자를 뭐 대신 내주고 뭐 이런 서비스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약간 곁다리로 말씀드리자면 전부 다 이제 신용도가 높은 사람들한테만 대출해주고 싶지 중저 신용자한테 대출해주기는 싫을 거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말로 한 번씩 이제 때 되면은 돌림노래처럼 몇 년에 한 차례씩 중저 신용자 쪽에서는 대출 쪽에서는 문제가 한 번씩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이저 그 금융사들에서는 대출을 꺼리는 건데 이제 그동안에 인터넷 뱅크들은 여러모로 이제는 뭐 그 체력 자체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젠 사회적인 좀 역할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싫은데 이제는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에서는 플랫폼 간에 이제 서로 개방을 해라 이런 압박이 또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이제 틱톡 하는 바이트댄스, 바이두, 화웨이, 샤오미 등을 정부에서 소환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알리바바 인터넷 쇼핑몰에서 텐센트의 위챗페이가 지금까지는 사용이 불가능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요거 이제 사용을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효용이 높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런 것들조차도 추가 규제로 읽혀져 가지고서의 시장에서는 요런 기업들의 주가는 좀 나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중국이 요건 사실 이제 지난주 그전주 금요일에 나온 건데요. 중국이 원자재 가격 상승 최근에 이제 좀 요 부분이 중국이 그 생산자 물가도 올라가고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략 비축률을 뭐 사상 처음인지는 저도 이제 요번에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사상 처음으로 방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도 올렸었는데 저는 이제 NC소프트 자사주 얼마 어느 정도 살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기는 했거든요. 과거에도 자사주 샀던 전례들이 있었고 그때는 보시면은 사겠다는 물량과 영업일수를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서 정말로 정량으로 딱딱딱 샀는데 이번엔 조금 그런 전략이 아니신 것 같아서 눈길이 갔죠. 근데 이제 월요일에 1만 주 신청하고 만 주를 다 취득을 했고요. 근데 화요일 수요일을 보시면은 만 주 신청을 했는데 7천 주 6천 주밖에 안 샀어요. 다 안 샀고요. 이제 다만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만 주 신청 만 주를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면은 올려서 사겠다 이런 느낌은 들지 않는 것 같고요. 받쳐서 사겠다 이런 식의 모양새를 나타내는 것 같고 사실 이제 NC가 요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자사주 매입 기간이 좀 짧거든요. 연내 끝내는데 요번에 저희 추석 연휴도 있고 다음 달에는 대체 휴일도 많아요. 그래서 사실 영업 일수가 적고 금액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거의 뭐 매일 5만 주 이상을 사야 되는 요런 페이스를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만 주씩만 사고 있다는 거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은 리니지 W인가요? 그게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가지고서 좀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나 싶은데, 사실 뭐 자사주 매입보다 중요한 건 게임 그 자체이지 않을까 싶네요. 자사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는 요 얘기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86권가에서 메리츠 금융그룹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 이야기를 다뤘었잖아요. 근데 메리츠 금융그룹이 지금 자사주를 사는 페이스가 좀 늦춰졌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메리츠 그룹 3사, 화재, 증권, 지주가 있는데 8월 말부터 해가지고서는 자사주 매입의 속도가 좀 늦춰져 있는 상황입니다. 메리츠 화재를 보시면 8월 24일까지는 매일 10만 주 신청하고 10만 주를 매수 체결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25일부터 보시면은 물론 이제 10만 주를 다 매수 체결한 날도 있기는 하지만 전혀 체결을 시키지 않은 날도 있고요. 아니면은 물량이 훨씬 더 적게 체결된 날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은 보시면 매일 40만 주씩 신청을 하고 20에서 40만 주 정도 매수를 해오다가 이제 한 9월 1일부터 해가지고서는 그 속도가 현저히 느려졌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9월 14일부터는 지금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는 신청 자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메리츠 지주도 마찬가지인데요. 8월 25일까지 매일 5만 주를 신청하고 거의 2.5에서 5만 주를 매수를 해오다가 그 속도가 굉장히 지금 늦춰져 있음이 보이시죠? 실제 체결이 없는 날이 지금 있는 날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반응은 시장에서는 9월 14일부터 좀 격렬하게 했죠. 뭐냐면 9월 14일에 물론 이제 그 메리츠 화재는 좀 일부 신청을 내기는 했지만 증권하고 지주의 경우에는 아예 자사주 매입 신청 자체를 안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틀 연속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메리츠에서 공격적으로 자사주를 사지 않나 보다라는 이제 그 시장에서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현저한 저평가 상황에서 회사 측에서 우리 회사 너무 싼데 싶어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하는 이런 이제 그 차별적인 자사주 매입에 따른 랠리는 뭐 일단은 일단락이 된 것으로 보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회사들이 실제로 기업 가치 상승에 따라 가지고서 주가가 거기에 동행하는 그런 거를 기대해 봐야 되는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메리츠의 자사주 매입 요게 이제 오늘 책을 읽어오신 분들이면은 조금 이제 요 사례하고 좀 맞닿는 면이 있나 요런 생각이 드실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자사주 매입이 좀 더 많은 회사에 되었으면 하는데 아직은 좀 소수 같네요. 네. 메리츠가 참 요번에 좋은 선례를 보이기는 했는데 이제는 좀 속도가 느려졌다는 거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라그룹에서도 지금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에 대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라인데 한라 보시면 이제 한라홀딩스 밑에 한라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한라가 저는 이게 조금 이제 독특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요 건설사들은 이렇게 이제 현금을 줄여 나가는 그러니까 자사주를 매입한다는 것 자체는 현금을 소진을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행위를 잘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분양을 해가지고서 대금이 공사를 하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뭐 그 사람들이 그 처음에 분양을 받았다 하더라도 나눠가지고서 돈을 지급을 하잖아요. 처음부터 돈을 100%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건설사는 건물을 이제 아파트를 짓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성장을 하려고 사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건설사의 현금 흐름은 나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이 좀 플러스로 잘 돌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제적인 투자가 뭐냐 하면 이제 다음에 분양을 하기 위해서 좋은 부지, 좋은 토지를 또 이제 사는 행위가 이제 일종의 투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제 현금이 있으면은 그걸 쓰고 싶어 하는 그 흐름이 나쁜 것이 건설사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자사주를 매입하고 심지어는 소각까지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한라 경우에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보시면은 더욱 놀라운 게 부채 비율이 300%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자본보다 부채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인데도 이걸 하겠다는 거죠. 이제 주식으로 500억을 소각을 하겠다. 근데 자기 자본이 3,700억이거든요. 굉장히 큰 금액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사주를 사기로 하는데 250억. 이것도 꽤 큰 금액이죠. 자기 자본 대비라 하면. 그래서 이제 놀라웠는데 또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됐어요. 뭐냐? 장외 매수래요. 장내 매수가 아니라. 그래서 그리고 소각도 한대요. 이게 장외 매수지라고 해보니 한라홀딩스가 예전에 우선주를 이제 그 한라에서 우선주를 발행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환이 가능한 건데,
근데 그 한라홀딩스가 전부 다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죠. 요거를 이제 요거를 매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기존의 주주들이 장내에서 이 그 한라가 자사주를 살 때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한라홀딩스만 본인들이 보유한 우선주를 한라에다가 장외로 판다. 이런 거를 뜻합니다. 물론 이제 소각하니까 이건 뭐 이제 주주 입장에선 좋은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뭐 사실 이제 회사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뭘 말한 게 없는데 제가 여기다 대놓고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 그렇지만 하여튼 독특하기는 합니다. 사례가. 오늘 저희 이제 독서 모임에서도 다루겠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우수한 현금 흐름 모델을 먼저 갖춰놓은 이후에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것, 요런 전략들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한라의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는 조금 보기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가 관련해서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올해 이제 수요 전망치를 상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상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델타 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글로벌 소비 좋다라는 거를 확인해 줬고요. 그 다음 미국 FDA에서 백신의 효능이 좋기 때문에 그 사실 이제 지금 요즘 부스터샷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백신을 다 맞아도 요 효능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좀 현저히 떨어지기 전에 한 방 더 맞으면 더 좋다. 부스터샷이다 그게 얘기하는데 FDA에서는 백신 효능이 워낙 좋아서 부스터샷 필요 없다. 그러면서 이제 백신주가 굉장히 주가 좋았잖아요.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입니다. 뉴욕시에서 1년 반 만에 초중 고교생의 정상 등교를 선언 이제 이날부터 했고요. 요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얘기를 뉴욕시에서 했던 거기는 한데 특히나 여기에 이제 뉴욕시의 결정에 날개를 달아준 건 요거죠. 이제 화이자가 정식 승인, 긴급 승인이 아니라 정식 승인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 이제 섹터에 근무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강제적으로 이거를 놔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교육 쪽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학교가 완연히 이제 리오프닝이 되었다라는 거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날은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별로 변동이 없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로 넘어가게 되면 재밌는 뉴스가 나옵니다. 지난주에 저희 86번가 지난주 자산시장에서 다뤘던 게 있죠. 뭐냐. 시진핑하고 바이든이 7개월 만에 90분간 통화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뭐 크게 알맹이 있는 발언들이 나오진 않아가지고서 뭐 조금 그냥 말만 했네 싶었는데 역시나 보니까 알맹이 있는 게 좀 오고 가긴 했던 거죠. 뭐냐면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시진핑한테 제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시진핑이 이걸 거절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사가 나오죠. 시진핑 바이든이 제안한 정상회담 거절.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면 정상회담을 제안했으나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래서 G20에서의 만남이 불발될 듯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게 되면 아유 또 여기가 갈등을 또 조성하나 분위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실 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요겁니다. 이게 하나 재미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시진핑의 경우에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중국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놀랍죠? 언제 마지막으로 중국 밖을 나갔느냐라고 하면 2020년 1월입니다. 뭐 물론 이때도 코로나가 시작이 된 시기이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해질 거다라고 생각은 못했던 시기였죠. 이때 미얀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서는 중국 내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자, 시진핑 대면 정상회담 열자는 바이든 제안 거절했는데 요 기사 내용 중간에 보시면 시 주석은 실제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지난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한 뒤로 중국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이게 미중 관계에서의 삿바 싸움인 건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혹은 이제 코로나 때문인 건지 파악이 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제 한국도 그래요. 한국에 보면은 왕위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근데 시진핑 방안은 말만 하지 실제로 일어나진 않고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안 올 것 같아요. 만약 이런 이제 코로나 때문으로 이제 안 나가는 거다라고 하면은요. 그래서 대충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 초에 보시면은 중국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잖아요. 이때에는 그러면 중국에서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 정상들이 중국으로 갈 거란 말이죠. 이때가 되면 이제 다 같이 만나게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입니다. 자,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의 물적 분할, 요번 임시주총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냈다는 소식입니다. 연금의 SK이노베이션 지분율이 약 한 8%,
정도인데요. 사실 LG화학대에도 반대 의견을 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LG화학이 그때 이후로 분할 이후로 주가가 좋지가 않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 또 오늘 시간에서 언급 드리겠지만은 SK이노베이션 요 주총은 통과됩니다. 그리고 요나 이제 한국 장 종료 후에 신세계 그룹에서 좀 재미난 뉴스가 나옵니다. 신세계하고 광주 신세계인데요. 신세계가 이제 광주 신세계 지분을 보유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요런 뉴스가 나옵니다. 자, 신세계에서 타 법인 주식을 취득하기로 했는데 광주 신세계이다. 근데 광주 신세계를 2285억을 들여가지고서 취득을 할 것이고 취득 후에는 지분율이 62.5%까지 증가를 하게 될 것이다. 취득의 목적은 광주 신세계에 대한 지배력 확대 그리고 지배구조의 단순화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추가로 공시를 내는데 특수관계인으로부터의 주식의 취득이다라고 합니다. 누구이냐? 거래 상대방은 정용진입니다. 정용진이고요. 취득 이제 금액은 똑같죠. 2285억. 네.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지배력 확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원래 광주 신세계의 지분 구도는요. 정용진 52%, 신세계 1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세계에서 이 정용진의 물량을 모두 다 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62.5%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증여세 납부가 필요합니다. 작년도에 보시면은 이명희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를 받잖아요. 그 증여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연부연납을 신청해둔 상황에서 광주 신세계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현금화를 해가지고서 이제 세금을 내겠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제 이로 인해 가지고서 이마트 쪽은 완전히 정용진, 그 다음에 신세계 쪽은 완전히 정유경 요렇게 정리된 모습으로 깔끔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광주 신세계 9월 14일 날 요게 발표 난 날 이게 장 종료 후에 나왔다 했잖아요. 요나의 종가는 22만 8,500원이었습니다. 근데 취득 단가가 27만 4,200원입니다. 보이시죠? 취득 단가 27만 4,200원. 이날 종가보다 20% 더 비싸게 산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광주 신세계 PBR이 0.63배, PER은 10배 정도로 쳐주고서 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한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사실 전통 유통주 중에서 지금 밸류에이션 잘 받는 주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면은 이걸 적정가라고 보기가, 이건 사람들 마음에 따라 다르겠죠. 거기다가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이게 광주 신세계 주가거든요. 요게 이제 작년에 팬데믹 이전부터 해가지고서의 주가입니다. 팬데믹 이전보다도 주가가 올라가 있어요. 9월 14일 날 매각했잖아요. 9월 14일 날이 최근 몇 년 사이 최고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20% 할증을 해서 매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유통주들, 많은 주식들이 지금 팬데믹 이전보다 오른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유통주들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신세계는 보시면은 아직까지도 팬데믹 이전, 2020년 1월 14일 날의 수준을, 20% 낮은 상황이거든요. 주가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세계 재무 상황을 보시면은 부채 비율이 150% 정도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2,300억을 쐈다는 거죠. 20% 할증을 해서. 그리고 마침 그날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M&A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세계에서 요즘은 다 ESG가 붙죠. ESG 공모체를 발행하는데 최대 3,000억이다. 금액이 뭔가 되게 비슷합니다. 그렇죠? M&A 실탄은 광주 신세계였던 걸로 보입니다. 요러고 나니까는 이제 이게 사실은 정영진 부회장에 대한 대주주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언젠가는 정영진 부회장이 이걸 가지고서 뭘 하지 않겠어? 그러니 이 주가가 좋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다음날 15%가 하락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분입니다. 카카오가 이날 상생안을 발표를 했어요. 주요 상생안의 내용은 골목 상권 논란이 있는 사업들은 철수를 하겠다. 파트너들 지원을 위해서 5년간 3천억을 조성을 하겠다. 그 다음 문제가 된 K큐브 홀딩스는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기업으로 전환하겠다.
그 다음 택시기사 대상 멤버십은 6만원으로 인하하겠다. 그리고 내수라는 이미지 벗기 위해서 글로벌 사업을 우리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좀 기사로 재밌는 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제 카카오에서도 이게 지금 본인들이 노리는 칼날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재미난 기사라는 거는 요겁니다. 자, 골목 상권 손 떼고 기금 내는 카카오. 그랬더니 네이버 직원들 8년 전 우리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네이버죠. 네이버 윙스푼 서비스가 종료됐던 거.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2013년도 네이버는 지금 카카오와 비슷한 위기였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있었고 여론이 약화되자 부동산 매물 광고, 맛집 소개, 여행 플랫폼 서비스를 접었다. 그 다음에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이 있던 오픈마켓 서비스에서도 철수를 했다. 당시에 네이버도 소상공인과 협력하고 해외 사업에 더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후 수수료가 없는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스토어를 출시하고 분수펀드 같은 상생기금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메신저, 라인을 앞세워 일본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죠. 현재 카카오의 해외 매출 비중은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네. 근데 네이버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비해서 많이 올려서 지금은 해외 매출 비중이 30% 이상으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은 답이 나오시죠, 그쵸?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카카오는 결국은 사실 이제 네이버가 훨씬 더 빨리 성장했던 기업이고 카카오가 그 후발주자이죠. 플랫폼 중에서. 그러면은 그 카카오가 네이버가 겪었던 걸 그대로 겪는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카카오의 예를 들어 미래, 우리가 아주 길게 보는 미래 가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렇지만은 그 가는 길에서는 저때 2013년도부터의 네이버의 흐름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카카오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러시다면은 2013년부터 네이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를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이 기사의 힌트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이란 소식입니다. 이게 유가 때문인데요. 죄송합니다. 그 이란의 경우에 제가 이제 사실 이제 그 86번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딱 들어섰을 때 그러면은 트럼프가 뒤집어 엎어놓은 이란하고의 핵 합의, 요거를 바이든이 바로 되돌리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란이 지금 석유 수출이 막혀 있는데 그게 나오게 될 것이고 유가가 안정화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 몇 번 드렸었죠. 그리고 실제로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었는데 그 뒤에 지금 기사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는 보니까는 선거가 있었고 이란에서는 이제는 핵 협상이 진행이 지지부진 그 사이에 제대로 안 됐던 거예요, 사실. 그래가지고서 담당자를 이제 교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과연 다시 협상의 속도를 낼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왔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나왔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발표치가 전년 동기 대비 4%로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특히나 사람들이 주목하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에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구조적으로 봐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측의 의견도 이날 팽팽하게 좀 맞섰는데요. 요 부분은 뒤에 8월 CPI 리뷰에서 제가 더 자세히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보시면은요, 아마존이 추가 고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12만 5천 명 추가 고용 발표를 했고요. 평균 시급을 약 한 18달러로. 원래 15달러였다라고 해요. 근데 일손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일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시급도 올리고 사람도 많이 뽑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일손이 너무 부족해가지고요. 사인만 하면, 이거 사이닝 피라고 하잖아요. 그 계약 보너스까지도 3,000달러를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전국에 지금 이제 있는 75만 명의 시간당 계약직 직원들인 거죠. 시간당 직원들에 대해서 아마존이 사실 굉장히 악랄하게 그 비용을 줄이는 회사 중 하나잖아요. 근데 각종 교육 혜택, 대학 등록금 비용도 지급을 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에어컨을 틀어주는 것 비용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을 틀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웨하우스 내에서의 근로자들이 일하다가 쓰러졌을 때 앰뷸런스를 부르는 비용하고 비교를 해서 앰뷸런스가 싸다고 여겨서 에어컨을 하지 않는 기업이 아마존이었는데 회사가 이렇게 달라지다니요. 그렇죠? 사실 이러면 또 주주들은 싫어하겠죠. 비용 증가한다고.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가 이제 발견해야 되는 부분은 고용을 이제 많이 늘리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제 아마존은 팬데믹에 수혜를 입은 대표적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아마존이 무려 45만 명을 채용했다라고 해요.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이달 초에도요. 또 기술 관련 직원도 4만 명 채용했다고 하니까 여기에 또 12만 5천 명을 채용을 하면 어마어마하게 채용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거의 뭐 신도시가 하나 나올 수 있는 상황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2주에는 이제 중국이 약합니다. 중국이 아무래도 헝다 문제 때문에 부채 문제 때문에 약한데 나머지도 미국도 이제 조금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전반적으로 돼요. 그 다음 주에 FOMC가 있다 보니까 그런 정도 증시 상황이었다. 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는 금리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 수요일 날 보시면은요, 중국에서 또 규제가 나와요. 규제가 언제 멈추는 겁니까 도대체? 이날은 카지노입니다. 카지노에 대해 가지고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카지노 관련 주가 중에서는 20에서 30%씩 빠지는 기업들이 홍콩 시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럽인데요. 오랜만에 유럽 소식인데 유럽이 중국의 이제 1대1로 사업, 이게 거대한 인프라 사업이잖아요. 여기에 맞서는 새 인프라 사업을 전개하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유럽의 경우에도 지금 재정 정책을 더 쓰고 싶거든요. 근데 물론 뭐 이제 독일이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중국에 엮여가지고서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통 크게 한번 쓰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돈 쓰기에는 인프라만 한 게 없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반박이 나와요. 그 전날에 이제 시진핑이 거절했다 이거였는데 미국에서는 중국의 주장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제안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예, 백악관이 부인을 했다라고 하죠. 그런데 자, 여기 보십시오. 시진핑 미중 정상회담 거절 사실 아냐. 하지만 논의는 진행 중. 그러니까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얘기는 한 것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이 되네요. 그렇죠?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만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날 미국의 수입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요. 발표치가 좀 이번에 좀 예상치하고 많이 다르게 나왔죠. 예상치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 0.2% 올라갈 것이다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생산자 물가가 역대급으로 높고 여전히 항만이나 이런 것들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수입 물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0.3%.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이건 뭐 가십이긴 한데 카일바스 뭐 이제 이름 있는 투자자이죠. 근데 여기는 중국이 되게 안 좋게 보잖아요. 반면에 이제 레이달리오의 경우에는 훨씬 더 이제 이름값 있는 투자자이고 중국을 좋게 보죠. 근데 카일바스가 최근에 중국에 여러 이슈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발언을 내고 있는 레이달리오한테 중국으로 이사를 가는 게 어떻겠느냐.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그냥 지지부진한 하루가 또 흘러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16일날 목요일에 보시면은 SK이노베이션 분할 통과됐습니다. 찬성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습니다. 80.2%. 네. 거대한, 굉장히 높은 이제 찬성, 율을 보였고요. 기사를 한번 보시면, 주주들이 제일 궁금해 하는 거는 이거죠. 자, 그러시면은 분할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정관 바꾼 것도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주식을 배당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주주들한테 뭘 어떻게 주는 거냐. 그런 거를 이제 주총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준 SK이노베이션 사장의 경우에 7월에 열린 파이낸셜 스토리데이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배터리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우선 고려하는 것이 안전 이슈이다. 뭐 이런 거 최근에 이제 안전 문제 있으니까 얘기하신 게 있었고 그 다음에는 SK그룹 내 배터리 소재 사업 간의 합병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는 주주 환원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정강 변경 안에서 배당을 금전의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혀둔 것은 물적 분할 후 배터리 사업 주식을 준다는 뜻인가? 예, 이렇게 이제 주주가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SK 이제 이노 측에서는 정관을 변경한 것은 향후 주주환원 정책을 정할 때 다양하게 재원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넣는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면서 장기적 주주 가치 제고, 지속 성장, 시장 기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배당책을 결정하겠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구체적 답변을 드릴 수는 없다. 예,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야기할 것이 없고 어쨌든 SK 이노가 원하는 분할은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제는 뭐 완전히 SK그룹 손으로 넘어간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날 사실 뭐 다른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이슈는 엉뚱한 데서 터졌어요. 뭐냐면 삼성 SDI가 갑자기 이제 배터리 분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식이 막 돌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삼성 SDI 주가도 속절없이 우수수수 빠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SDI야말로 이 이슈에서 가장 벗어나 있는 그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제가 사실은 이제 뒤에 것부터 만들어서 뒤에 좀 적어 놨었는데 같이 한번 이제 다뤄보시죠. 여기 보면은 최근에 이제 삼성 SDI 배터리 물적 분할 썰이 있었는데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좀 헛웃음이 나오는 것이지 않느냐입니다. 사내 오피셜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면서 거의 뭐 이거가 공식적인 입장인 것처럼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날. 그러면서 SDI가 빠졌었는데 저희 이거 관련해가지고서 댓글 하나를 보니까는, 이것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구나. 이분은 천재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냐 하면, 삼성 SDI가 배터리 분할이요? 이거는 맥도날드가 햄버거 분사하겠다라는 거랑 같은 거죠? 뭐 이렇게 댓글을 달았는데 이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LG화학 SK 이노하고요. SDI 상황은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배터리 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타 회사들과 다르게 절대적으로 높고요. 타 회사들은 화학 부문이나 정유나 뭐 개발, 탐사 이런 부분도 높죠. 근데 SDI는 배터리 쪽이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물적 분할 이제 이후 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그러니까는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꼭 물적 분할이 필요하다라고 물적 분할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까지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SDI는 LG화학이나 SK이노가 걸었던 길을 일단 먼저 걸어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자금이 필요하면 요 두 회사들이 했던 자금 마련의 방법을 SDI는 아직까지 사용을 안 했다는 거죠. 그걸 하고 정말로 안 될 때 여기로까지 뭐 가야 되는, 네, 이거는 저는 상상이 안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정상적인 수순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SDI 부채 비율 자체가 두 회사들 대비 많이 낮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빚을 더 낼 수 있다는 거예요. LG화학하고 SK이노는요, 부채 비율이 117%, 163%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추가로 부채를 내기에는 LG화학은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있었죠. SK이노는 163으로 굉장히 높고요. SDI 64밖에 안 돼요. SDI가 부채 비율이 64%밖에 안 되는 기업이 투자 자금 마련을 하기 위해서 분할부터 생각한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비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SDI가 경쟁사들 대비만큼 부채 비율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 자본이 14조거든요, SDI가. 그러면은 부채 비율을 50%에서 100%까지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7에서 14조는 자금 마련의 부채로 추가 조달이 일단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하고서 그 다음 스텝을 밟겠죠. 그 다음에 이제 SDI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내역을 보시면 S1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화 화학, 요거는 이제 최근에 팔았죠, 그쵸? 그 자금도 들어올 건데, 그런 비핵심 계열사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되면 1조 마련이 됩니다. 이 시장 가치가 거의 1조에 달합니다. 두 회사가 10% 이상씩 가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산 지분도 SDI가 예전에 순환 출자고리 끊겠다라고 시장에다 내다 팔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삼성물산도 파는 게 SDI인데 S1 엔지를 못 팔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히든 카드도 있습니다. 요거는 삼성 SDI 가 가지고 있는 자산 목록을 보시면 제일 큰 게 있거든요. 히든 카드가 더 있어요. 정말로 사업 구조 조정을 한다, 삼성그룹 내에서 라고 하면 이 히든 카드 사용도 전 가능하다고 봐요. 거기다가요, SDI가 자사주가 5%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분할을 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자사주를 팔겠죠, 먼저.
그러면은 자사주의 지금 시총을 감안하면 약 한 2.4조 정도 되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7에서 10조 부채 늘리면 비핵심 결사 지분 매란하면 1조 매각하면 그 다음에는 자사주를 매각하면 2.4조 그러면은 작게는 10조 예, 많게는 거의 20조 정도의 자금을 추가로 마련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요 대주주가 20% 삼성전자입니다. 자금이 필요하다 유상증자를 하면 되죠. 돈이 없는 데도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느껴지는 소문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회사에서 즉각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 공시를 했죠. 그쵸?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소문을 낸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일지가 궁금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제 SDI 이슈 넘어가고요. 중국의 경우에 이제 그 호주하고 싸우면서 석탄 가격이 지금 급등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잡기 위해서 가격 안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 이제 미국 보시면 매주 나오고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이게 계속 잘 나왔습니다.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 전주 대비 증가했다라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제 그 허리케인인가요? 이다? 맞나요? 아이다? 이다? 거기에 와가지고서 지금 조금 영향이 있는 거고 예상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더 놀라운, 좀 이제 숫자가 좋다고 보일 수 있는 거는 연속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예상치를 훨씬 더 하회하는, 이게 제가 타이포를 냈네요. 네. 아닙니다. 요거 하나 빼야 돼요, 숫자. 네, 어쨌든 더 적은 수치를 발표를 했다는 거. 그래서 여전히 고용시장 쪽은 호조를 보이고 있다, 미국이. 그 다음 소매 판매가 같은 시각에 나왔는데, 예상 밖의 호조, 뭐 이런 식으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상치는 줄어들 걸로 봤어요. 야, 이거 뭐, 미국이 추가로 또 델타 변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소매 판매도 또 부진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이너스 0.8% 전월 대비 예상을 했었는데 발표치는 플러스 0.7%로 이 플러스 마이너스부터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언뜻 보기엔 이게 호조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항상 이제 미국 수치들은 나오면은 그 전월하고 전전월 수치가 수정이 되거든요. 그거까지 보셔야 됩니다. 전월치가 수정이 되는데 안 좋았죠. 마이너스 1.1이 마이너스 1.8로 수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요거만 생각해도 알고 보면 제로라는 거죠. 제로. 거기다가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이 예상치를 별로 안 믿어요. 요거보다 잘 맞추는 데가 있거든요. 어디냐 하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룹 내에서 신용카드사를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서 저는 사실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 계열사 갖고 있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카드 사용 데이터를 받아보고서 가장 트렌드에 딱 맞춰갖고서 소매, 판매, 이제 소비 지표 같은 것도 예상치를 내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일 잘 맞춥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상 수치를 플러스 1.1로 봤었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낮게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시장에서는 사실 소매, 판매 호조에 대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 기대들이 있었다. 근데 그거보다는 전월치가 하향 수정된 것도 그렇고 이제 카드 사용 데이터 가지고서 예상한 숫자보다도 낮게 나와서 예상보다 오히려 조금 못 나온 걸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거죠. 삼성증권에서 우리나라 소매 데이터를 예상치를 내는데 삼성카드한테서 데이터를 받아와가지고서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미국 보시면은 미치 매코네 공화당에서의 뭐 수장격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냈습니다. 뭐냐 하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이잖아요. 부채 한도를 늘리냐 마느냐 뭐 민주당 공화당이 협상을 해라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매코넬 입장에서 좀 화가 나는 거죠. 뭐냐 하면은 까놓고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죠. 대통령도 민주당, 그 다음에 지금 하원도 민주당, 상원도 민주당이며 민주당은 본인들이 부채 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자꾸 공화당을 끌어들이고 공화당한테 책임을 넘기려는 식으로 하느냐? 니네 혼자 할 수 있지 않느냐?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예산 조정 절차라는 게 있고 이거를 쓰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쓰라는 거죠. 너무 지금 언론 플레이, 지금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거 쓸 것 같아요. 써야지 지금 이게 올라갈 것 같고, 공화당은 협상 테이블에 잘 안 앉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네, 그리고 다음으로요. 지난주에 이제 연준의 일부 위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월이 윤리 규정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에 사실은 그게 뭐랄까요, 발단이 된 거는 물론 이제 연준 위원들이 주식을 대량으로 갖고 있었던 것도 문제겠지만은 강성파라고 할 수 있죠.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이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니냐 니네들이 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파월이 깨갱하고서 윤리 규정 재검토를 지시를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는 워런 의원은 한 발 더 나갑니다. 뭐냐면 더 강한 윤리 규정 준수를 촉구를 하는데, 그게 뭐냐? 60일 이내에 전원 주식을 다 팔아라 입니다. 그 요번에 이제 두 위원이죠. 달라스하고 두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달 내로 다 팔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워런은 니네 그냥 전부 다 60일 이내에 다 팔아라 라고 주장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난주는 계속 중국이 나빴고요. 한국은 그 전날 올랐던 거 다 토해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입니다. 헝다가 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진짜로 상황이 안 좋다. 뭐 어쨌든 부채 이거 한 번은 그러니까 시스템 위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일부 위험 요소로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단기자금 시장에 자금을 공격적으로 좀 공급을 합니다. 금요일 날에 원래 중국이 찔끔찔끔 7일짜리 해가지고서 만기 돌아오면 고금액만큼만 똑 발행하고, 그래서 네트로 순공급하는 게 0이거든요. 그렇게 오래 지금 진행을 해왔는데 이날에는 900억 위안을 순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요, 순공급을 결정을 내렸는데 1000억 위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사이에 지금 중국이 1900억 위안을 일단은 시장에다 쏟아 넣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보시면은 미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면제, 이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1차 협의하면서 이제 막 관세 매기기로 결정이 내려졌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은 미국에 대해 가지고서는 추가로 관세를 매기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멈춰놨거든요. 그 기한이 9월 17일로 다가왔는데 요거를 7개월 추가 연장하겠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미중 간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냥 보기에는 굉장한 다툼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은 물밑에서는 협상을 그래도 좀 긍정적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무역 부문에 있어서는 그런 생각이 또 한번 들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연준 위원들의 재산 보유에 대한 소식입니다. 파월 등 고위 관계자 3명이 연준이 지난 코로나 때 매입하기로 결정 내린 대상 채권, 그거를 보유를 하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거를 활발히 거래도 했다라고 합니다. 이러면 문제잖아요. 그죠? 누구냐 하면은 파월, 로젠그렌 그리고 바킨입니다. 근데 파월하고 로젠그렌 같은 경우에는 팔겠다 뭐 이런 반응도 안 나왔어요. 예. 아니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다. 나는 신탁에 맡겨놨고 나는 그런 줄 몰랐다. 뭐 이런 반응들을 보였죠. 근데 이제 바킨의 경우에는 다 팔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이제 좀 독특했던 게, 원래 이제 연준에서 그 전에 QE를 할 때, 금융위기 때에는 보시면은 미국 국채하고 그 다음에는 모기지를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회사채까지 대상을 확대를 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되는 회사채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 그 충돌이 느껴지시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제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FDA 소식을 또 좀 해보면은요, 전해드리면 FDA 위원이 이제 지금 백신의 효능이 너무 좋아서 부스터샷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앞서. 자, 화이자 부스터샷은 필요 없다. 땅땅땅 합니다. 근데 65세 이상은 뭐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주초에 냈던 의견에서 한 발 물러나는 의견으로 변했다라는 거고요. 연말에 이제 다시 이제 만기일이나 이런 영향도 있으면서 조금 이제 미국 증시는 빠져서 끝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요날은 이 지난주 자체는 별로 재미가 없는 증시 상황이었죠. 왜냐면 그 다음 주에 이제 9월 FOMC가 본게임이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채권 시장도 보시면은요, 미국채 10년물하고 제가 51선 계속 비교해드리잖아요. 근데 미국채 10년물이 뭐 요번에 이제 51선 탈환을 한 이후에는 좀 뭔가 좀 힘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안착하느냐?
요거 이제 FOMC 결과에 달려있겠죠. 근데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예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델타 변입니다. 델타 변은 미국 쪽 보시면은 어쨌든 피크에 대비해 갖고는 요게 이제 7일 이동 평균선이거든요.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다시 살짝 이렇게 고개를 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살짝 내려오는 그림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다른 나라들 보시면 더 명확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완전히 재개방했다가 뭐 난리 나는 거 아니냐 했었죠. 확진자 많이 나오면서. 근데 다시금 요게 이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특히 일본은 정말 망신살이 이번에 뻗쳤던 게 하계 올림픽을 개최한 도시인데 코로나 방역을 제대로 이제 그 기간이 오히려 일본 입장에서는 최악의 코로나 확산 기간이었죠. 근데 그 이후에 소식이 잠잠하죠. 국내에서. 왜냐? 빠르게 확진자 내려오고 있거든요. 지금 일본이. 네. 요게 한 2달 전에만 나타났어도 스가가 물러나지 않았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얘기들도 하세요. 이게 백신이 만능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백신을 많이 맞은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도 확진이 많이 걸리더라.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확진 기준으로 방역을 하는데 많은 나라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얘기하면서 위중증 환자, 사망자 관리 이런 걸로 얘기를 하잖아요. 대표적인 예가 제가 볼 때는 싱가포르하고 이스라엘이 아닐까 싶습니다. 둘 다 굉장히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싱가포르 보시면은 확진자가 쫙 급증을 하고 있어요. 높습니다. 그렇죠? 싱가포르 정도 규모의 국가에서 1000명 가까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사망자가 나오는 날도 있고 안 나오는 날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 위중증에서는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역시 백신이 이런 쪽에서는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이고요. 이스라엘도 보시면 확진자가 그전보다도 더 많이 나왔죠, 지금. 네. 그 전에 2차 웨이브보다도 3차 웨이브가 더 크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사망자 쪽에서는 이때 비해 가지고서는 한 절반 수준 정도로 적게 되고 있다. 그래서 백신의 영향은 아무래도 이제 도움이 된다. 뭐 그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백신 접종률도 계속 체크를 하는데 이제 조금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델타 변이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많이 맞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대표적인 데들이 미국 같은 데죠. 정말 빠르게 맞다가 완만해졌다가 다시 기울기가 좀 올라가고 있는.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어쨌든 뭐 싱가포르, 그 다음에 영국, 독일 모든 나라들 올라가고 있고 가장 사실 요 중에서 고무적인 곳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 특유의 아주 아날로그적인 행정 때문에 백신을 충분하게 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종이 제대로 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2차 접종까지 마친 거 기준이거든요. 접종률이. 그게 일본이 이제 미국을 따라잡았습니다. 미국 상황 보시면은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조건을 거는 데도 있고 안 거는 데도 있지만은 콘서트나 아니면은 야구나 이런 스포츠 게임 지금 진행하는 거 보시면은 거의 뭐 좀 코로나 없는 세상처럼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류현진 중계나 뭐 아니면 스포츠 중계들 이렇게 보면은 확인이 됩니다. 그쵸?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심하고 있었죠. 근데 뭐 이제 그냥 숫자만 놓고 봤었을 때에는 이제 일본도 미국처럼 그냥 오픈해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접종률은 높아졌다라는 거고요. 사실 이렇게까지 이제 일본을 바라보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일본 확진자 쫙 내려온 것도 제가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사실 저희 채널의 이제 정체성 때문에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 채널이 매주 엔터에 대해 갖고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엔터의 주요 수익원 중에 하나가 공연이고요. 그리고 그 비중 가장 높은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이 얼마나 티켓 파워가 대단합니까? 그래서 일본을 보는 건데 이제 일본이 2차 접종률이 미국이 따라잡았고 확진자는 드라마틱하게 낮아졌다. 그러면은 공연이 재개될 수 있는 것 아니냐. 대규모 공연입니다. 네. 그래서 총평을 해보자라면은 뭐 이번 주엔 지난주 정리에 대해 가지고서 제가 이제 국내 것들 자잘한 것들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들 많이 말씀드렸죠. 글로벌로 뭐 또 좀 자잘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굵직한 이슈가 크게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다음 주가 중요하거든요. FOMC가. 그래서 요게 본 게임이고 이번 주는 그냥 좀 전초전이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도 일단은 뭐 추석에 맛있는 거 드시면서 한번 기다려 보시죠. 저희 추석 연휴가 이제 수요일까지인데 수요일 날 밤, 그러니까는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잖아요.
결과 발표잖아요. 3시 반부터 이제 파월 의장 인터뷰가 있을 거고, 네. 좋은 결과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죠. 어차피 그 사이에 뭐 고민해봤자 달라진 것도 없지 않습니까? 다음 주 휴장이 많아요. 한중일 월요일날 휴장, 화요일날은 한국, 중국 휴장,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에 이제 미국 쪽 주택 데이터는 계속 좀 약간은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에 한국 연휴까지 쉬죠. 홍콩 연휴 휴장. 그 다음 수요일날에 아무도 별로 주목은 안 하겠지만은 우리 점심시간에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요날 또 주택 관련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요날 밤 이제 목요일로 넘어간 새벽 이때 FOMC 회의가 나오죠. 일단 이제 FOMC 요번 9월 거 어떻게 보느냐 86권가에서는 거기 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습니다. 8월 잭슨혼의 재림이지 않을까, 재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7월달 딱 회의 끝나고 나서 연내 테이퍼링을 한다고 그러면은 8월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결정을? 그래놓고 9월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제일 호키시한 비유였죠. 그게 아니면 9월에 아니면 11월에 뭐 이렇게 나뉠 겁니다. 근데 8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일 호키시한 베팅을 하셨던 분들이 이때 꺾였죠. 그쵸? 아니네. 그러면서 증시가 좀 더 갔습니다.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났죠. 9월에 테이퍼링 선언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여전히 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다수는 절대 아니에요. 다수는 11월로 보고 있지만 꽤 몇몇 분들은 9월에도 조금 서프라이즈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호키시한 거죠. 근데 저는 뭐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날 또 나오는 데이터는 뭐가 있냐. 요날 또 이제 FOMC는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FOMC 1년에 8번 열리는데 그 중에서 3, 6, 9, 12 4번은 점도표가 나옵니다. 이 점도표라는 게 향후에 인플레는 어떻게, GDP는 어떻게, 뭐 이런 것들을 점을 톡톡톡 찍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호키시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식으로 기대감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키시한 기대감 가지시는 분들은 아래쪽 배팅을 하신 분들이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별로 생각이 없는 게 일단 저희 채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11월에 대한 거를 예전부터 의견을 갖고 있었고 그 이유는 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 영상 보시면 나올 테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를 덧붙이자면 파월 의장 아직 연임 결정 안 됐잖아요. 연임이 결정 안 된 의장이 호키시한 결정 내리는 거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까지 추가해서 9월은 아닐 거다라는 게 개인적 생각이고요. 그리고 요렇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9월 회의에서 엄청나게 매파랑 비둘기파가 지지고 볶고 이제 FOMC 회의 중에 싸운 거예요. 근데 의장은 딱 나와서 인터뷰에서는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만 다 하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난 몇 개월간 그랬거든요. 알고 보면은 이거 이제 회의록이 나와 보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들을 서로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우리는 굉장히 의견이 통일돼 있고 비둘기적인데 라는 식으로 좀 연준 의장이 파월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회의 중에는 실제로는 찌지고 볶고 싸웠으나 그날 자체는 나와가지고서 얘기를 할 때에는 비둘기적으로 여겨지게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는 게 개인적인 이제 시나리오고요. 그러고 나면 회의록이 한 2, 3주 있다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는 그때 니네 되게 크게 싸웠었군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생각보다 하여튼 지금 이제 아래쪽에 대한 기대감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는 거는 뭐냐면 주가는 거의 사상 최고가예요. 높습니다. 높은 건 사실인데 이거 아시죠? CNN에서 이제 내는 Fear and Greed, 공포지수라고 저희가 얘기하죠. 그쵸? 이 공포를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고 있느냐, 아니면 탐욕을 느끼고 있느냐, 요거를 인덱스로 만들어가지고서 발표를 하는데, 놀랍게도요, 이만큼 증시가 사상 최고가인데, 시장의 센티먼트는 이제 지금 피어에 가 있습니다. 네. 탐욕에 가 있을 것 같잖아요? 네, 아닙니다. 네, 두려워하고들이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좀 독특한 상황이다. 예. 그러니까는 증시는 올랐는데 사람들은 공포를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막 파티에서 흥청망청 술 마시고 있는 분위기스럽지는 않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는 일본이 휴장, 또
그 같은 목요일에 미국 이제 실업 지표 나오고요. 그다음 금요일에 밤 11시에는 또 파월의 연설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요때 좀 실수하면 요때 좀 이제 그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파월에게는 다음 주 두 번의 기회가 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부채 한도 협상, 연준 의장은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까지 네, 해서 첫 번째 주제인 지난주 자산시장 모두 다뤄봤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